안녕하세요. 삶을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살고 싶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어려서부터 큰 욕심도 없었고 일반 여자들과는 전혀 달리 옷이라던가 가방, 신발에 관심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겐 늘 가족이 우선이었고 친구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30대 제 나이 또래에 비해 브랜드나 명품 같은 것은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도 살아왔죠. 친구들이 20대 중반만 되더라도 하나둘씩 명품을 장만하고 입는 옷에 신경 쓸 때 저는 오히려 계속 공부에만 몰두했었죠. 그로 인해 제가 얻은 것은 나이에 비해 얻은 스펙, 바로 변리사가 되었죠. 정말 끊임없이 공부했고 솔직히 명품 브랜드에 관심을 둘 여유조차 없었어요. 빨리 성공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노력의 결실이 맺어졌고 전 변리사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옷 사고 백 살 때 넌 진짜 성공했다. 그렇게 공부만 하더니 아주 네가 직업이 제일 좋아, 안 그래? 역시 지혜롭다니까. 아니야. 그래도 난 너희에 비해 너무 모르긴 하지. 그래도 그것도 공부처럼 잘해보면 되겠지? 나 좀 잘 이끌어줘라. 그래. 언니만 믿고 쇼핑하자. 이 언니가 네가 모르는 거 다 알려줄게. 본판은 되니까 이제 꾸미기만 하면 돼. 다행히 친구들도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를 꾸며주겠다고도 하고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친구들과는 직업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누가 어떻고 누가 더 잘났더라 하는 관계는 아니어서 행복했어요. 그저 친하게 지내는 재밌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막상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다 보니 주변에서 많은 선자리가 들어왔어요. 아는 선배를 통해 만난 지금의 남편은 약사였죠. 인상이 참 좋으세요.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만나보고 싶어요. 아, 네, 저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럼 한번 천천히 만나보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저도 인상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저와 남편은 첫눈에 그렇게 사랑에 빠졌고 연애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만 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이곳저곳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남편과 있는 일이 정말 재밌는 일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분야를 어찌도 그렇게 잘하는지 신기했거든요. 저와 같이 공부만 했다고 하는데 남편은 이것저것 되게 많이 알더라고요. 오히려 배울 점이 있어서 재미있고 좋았어요. 항상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참 좋아하고 학구열이 넘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알려주는 요모조모도 참 재밌다고 생각했죠. 이 브랜드 요새 몰라? 너 보면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지? 싶으면서도 참 요즘 세상에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다는 게 좋기도 해. 내가 오늘 이거 옷 하나 사줄게. 단번에 입고 와. 알겠지? 네가 입으면 예쁘겠다. 이게 무슨 브랜드인데? 유명한 거야? 아, 티 한 조각에 무슨 82만 원이나 해. 아, 나 못 입겠다. 널린 게 티 쪼가리인데. 널린 게 티 쪼가리여도 막상 입으면 다를 거야. 너 이런 티 하나 없잖아. 내가 하나 사줄 테니까 아끼지 말고 많이 입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티 한 조각에 82만 원이나 하는 옷은 못 입겠더라고요. 입어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아예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다 보니 솔직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전 그냥 예쁘고 깔끔하게만 입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워낙 먹을 거에는 돈을 안 아끼는 스타일이어서 82만 원이면 한 달은 진짜 행복하게 먹고 살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에이, 이 정도는 입을 수 있지. 너도 이제 30대인데 좀 우아하게 입어보고 그래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걸? 지금의 너도 좋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우아한 모습도 보고 싶어서 그래.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내가 하나 사줄게. 사양하지 말고 입어봐. 아, 그래도 너무 비싼데? 집에 옷 많아, 자기야. 82만 원이면 회종식이 4인분도 되겠다. 좀 생각해보자. 아니야. 오늘은 내 선물 받아요. 자기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거 하나 사줄 수 있게 해줘. 알겠지? 잘 입어. 굳이 됐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꾸역꾸역 옷을 사주더라고요. 사실 너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막상 입으니 예쁘긴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며 잘 어울린다며 좋아하기도 했죠.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브랜드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엔 아무것도 몰랐다면 이제 유명한 명품 브랜드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이런 쪽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 이제 지나간 사람들이 입은 옷, 액세서리, 드는 가방만 봐도 어디 브랜드다 하는 것쯤은 알 정도가 되었죠.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 저도 여유가 된다면 하나쯤은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남편이 브랜드에 대해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남편도 사치스러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만 소비를 하였고 저희는 오히려 검소하게 생활하였어요. 그리고 연애한 지 3년째 되던 해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죠. 와, 생각보다 집이 진짜 크다. 나 약간 긴장되는데.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지? 꽃이랑 영양제 준비했는데. 당연하지. 약사인 내가 추천한 영양제인데 우리 엄마 이것만 먹어.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아마 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고. 엄마가 굉장히 수수한 사람을 좋아하거든. 네가 딱 우리 엄마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걱정 붙들어 매. 남편은 긴장을 많이 풀어주도록 노력을 했고 남편 쪽이 여유 있게 살았던 건 알았지만 생각보다 집 크기에 조금 놀랐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형들과 형수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하지만 긴장한 것과는 다르게 너무 저를 밝게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긴장이 풀려가고 있었어요. 인상들이 좋으셨거든요. 어머, 어서 와요. 내가 너무 보고 싶었잖아. 우리 동일이가 얼마나 칭찬을 하던지 내가 이제 보니까 왜 이렇게 칭찬한지 알겠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선물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뭘 이런 걸 사왔어? 아유, 고마워요. 내가 좋아하는 영양제네. 아주 센스 만점이야. 합격. 들어와요. 얼른 춥겠다. 어서 와요. 전 도련님 첫째 형수예요. 여긴 둘째고. 우리 만약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 잘 지내봐야겠죠? 아, 난 너무 궁금했잖아. 우리 도련님 신부감이 누군지. 반가워요. 어서 들어와요.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저를 맞아주시는 시어머니와 형님들을 보며 인상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날 대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저의 모든 말에 귀 기울여 주셨고, 딱 봐도 저를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형수님들은 굉장히 화려한 분들이셨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팅이 되어 있고, 하물며 손톱까지 딱 관리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자기 관리에 투철하신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본받고 싶을 정도로 멋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 생각만 그렇더라고요. 형님들은 딱 외형에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그 외적으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었죠. 저와는 반대였습니다. 형님들은 너무 스타일도 좋으시고 멋지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멋지세요? 동일 씨도 옷에 관심이 많던데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요. 나중에 동일 씨랑 결혼하게 되면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옷 좀 골라야겠어요. 알려주세요. 아니 뭐, 솔직히 옷은 엄청 센스지 뭐.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옷 진짜 못 입는 사람은 못 입더라. 어느 정도 센스도 필요해. 당연하죠. 저도 뭐 센스 있다고 늘 들어왔는데 형님 보고 놀랬잖아요. 전 쇼핑 스타일도 잘 맞는다니까요. 동서라고 해도 되지? 뭐 결혼 날짜까지 잡았으니까. 동서는 뭐 우리 따라다니려면 가랑이 찢어지겠다. 안 그래? 네? 가랑이요? 제가 옷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깨끗하고 깔끔하게 입으면 된다는 주의라서 잘 알려주세요. 최대한 형님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저는 다가간다고 다가갔지만 형님들은 곁을 내주지 않더라고요. 패션 센스가 남다르고 화려한 형님들은 그저 수수한 제가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만남이라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그저 결이 잘 맞지 않겠지라고 생각만 했어요. 딱히 여기에 대해 형님들에게 따지고 들지 않았어요. 그저 관심사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걸 뭘 따지니? 너도 너대로 참 예뻐. 난 오히려 이렇게 수수한 게 너무 좋다. 화려해봤자 다 쓸모없어. 지장하느라 정신없지. 실속이 중요해. 알겠니? 지금 너대로 예쁘니까 무리하지 않아도 돼. 우리 동일이가 보는 눈이 있다 참하니. 에이, 감사해요, 어머님. 이렇게 첫 만남부터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 이대로만 하면 정말 만점이야. 똑똑하고 야무지고 어디 이거보다 바랄 게 어디 있니? 안 그래? 걱정 마. 잘 지내보자. 다행히 어머님은 절 참 좋아하셨어요. 오히려 수수하다면서 꾸미지 않은 제 모습이 너무 좋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 상견례도 프리패스. 정말 우여곡절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서로 모아놓은 돈도 꽤 되었기에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참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남편과도 잘 맞고 시댁도 잘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혼을 하고 진짜 식구가 되고 나니 형님들을 보면서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죠. 뭐든지 외형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은 너무 무리하게 외형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별로라고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어머, 동서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선물 사온 게 이거 스카프야? 아휴, 도련님이, 아니 서방님이 코치 좀 해주시지. 서방님은 그렇게 센스 있으면서 동서는 보는 눈이 너무 없다. 아휴,
이걸 선물이라고 사왔어? 내 스타일은 아니네.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는 돈도 많으면서 스카프는 루이비통으로 좀 해주지. 이게 뭐야? 너무 애 같잖아. 서방님한테 물어보지. 에이, 정은이가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산 거예요. 형수님들한테 각자 어울리는 걸로 너무 그러지들 마세요. 정은이가 얼마나 고른 건데 정은이 속상하겠어요. 그냥 예쁘게 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물한 사람 성의가 있는데. 어머, 서방님은? 그냥 농담한 거죠. 서방님은 패션 센스도 좋으신 분이 좀 동서한테 이것저것 알려줘요. 아, 마음에 안 드세요? 전 고른다고 최대한 고른 건데 다음번엔 같이 가서 사시면 되겠네요. 꼭 마음에 안 드시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하네요. 고른다고 골랐던 건데 형님들이 두 분 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단순한 말들이었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애써 어울릴 것 같은 것을 골라서 사온 스카프를 가지고 명품은 무조건 루이비통 스카프를 매야 한다며 말을 하는 형님들을 보고 솔직히 골이 비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싫고 관심이 없어서 공부만 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죠. 저렇게 명품을 밝히면 뭐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시어머니도 나서서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든든한 지원군이었기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아유, 루이비통이면 어떻고 샤넬이면 어떻고 너흰 꼭 그런 걸 따져야겠냐? 솔직히 벌이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으면서 매번 그렇게 외형에 치장하는 게 난 사실 걱정도 된다.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 어머님도? 그래도 외형이 참 중요하죠. 사람 볼 때 겉모습을 얼마나 보는데요. 아무리 돈 잘 벌어도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니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님도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요즘엔 이런 게 다 중요하다고요. 맞아요. 어머님도 너무 동서만 감싸지 마세요. 저희 섭섭해지려고 해요. 항상 어머님은 늘 그러시더라.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은근히 형님들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형님들은 지지 않고 어머님에게 대답을 하였죠. 형님들은 두 분이 죽이 참 잘 맞아 보였어요. 그런 형님들과 처음엔 같이 어울리며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첫 만남 사건과 스카프 사건 이후에 완전히 나와 결이 무지막지하게 다르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죠. 그러면서 마음을 닫았어요. 남편에게도 저와는 결이 맞지 않는 분들이니 그냥 이렇게 친척들 만나는 자리에서나 만나면 좋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동조했고요. 난 형님들이랑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화려하시고 또 나랑 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네. 자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냥 별로인 것 같아. 자기 형수들한테 내가 좀 심한 건가? 하여튼 미안해.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잘 안 맞아.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엄마도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아. 너무 치장하는데 치중하는 분들이라. 자기가 이해해.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자기 형수들인데 내가 너무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네. 이해해줘. 다행히 남편은 절 참 이해해 주더라고요. 원래도 형수들이 치장하는 데에 그렇게 치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서 말이죠.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부류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지내야겠다고만 생각했고 그러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형님들과 마주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형님들은 도를 지나치게 저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죠. 형님들은 저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 듯이 항상 제 패션과 가방 구두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동서는 시댁이 편한가 봐. 매일 늘어난 티셔츠에 철렁철렁 치마 하나 달랑 입고 오고 편해서 좋겠네. 그러니까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안 꾸미는 건지. 그러다 서방님 발안하면 어쩌려고 그래. 옷 좀 사 입어. 아니 돈도 많이 번다면서 뭘 그렇게 나 자신을 꾸미질 않고 사는 거야? 난 그런 사람 보면 아예 이해가 안 가더라. 안 그래요, 형님? 이것도 그냥 보세에서 산 건데 깔끔하면 됐죠. 전 명품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서 괜찮아요. 꼭 돈을 그렇게 발라야만 옷인가요? 동서가 아직 뭘 모르네. 돈을 발라야만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질이 다르지, 안 그래? 우리도 이 정도 입고 다니는데 서방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좀 사서 입고 다녀라. 아우 촌스러. 동서만 보면 나이도 아깝고 외모도 아까워 죽겠다니까. 형님들은 둘 다 그냥 일반 사무직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껏 해봤자 200대 초반 월급을 받는다고 했죠. 일반 월급쟁이가 그렇게 명품을 치장하고 다닌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전 그냥 본인 취향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형님들은 사사건건 제 옷, 제 신발, 제 가방에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매번 돈 잘 버는 동서는 이런 거 안 사? 그 돈 아껴서 뭐 할래? 늘 이런 식으로 명품을 사지 않으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래서 그런지 형님들은 저를 더 싫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님이 편애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저에게 부리기 시작하니 점점 형님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죠. 그만해라. 난 너네가 더 걱정이야. 씀씀이가 그렇게 커서 원. 내 아들들이 그런 거 다 어떻게 맞추고 사니? 벌이에 맞게 알뜰하게 써야지. 매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장만 할 줄 알지. 너네가 뭘 할 줄 알아? 내 매번 말은 안 했다만 너네 작은애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작은애가 그런 거 관심 없다잖아. 그럼 그만 말해야지. 아휴, 만날 때마다 옷은 어디 거냐? 지겹지도 않니? 어머, 어머니,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돈 못 벌면 명품 옷도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슨 어머님한테 변리사 며느리만 며느리인지?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며느리는 며느리도 아닌가 보죠? 형님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직업이 왜 나오나요? 늘 매번 제 옷 가지고 형님들이 먼저 시비 거니까 어머님이 하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옷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제가 관심 없다는데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답답해. 괜한 불똥에 시어머니만 난처한 상황이 되었죠. 형님들은 중소기업 다닌다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어머님께 바락바락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도 형님들이 쌍심지를 키고 나오니 할 말을 잃으셨는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형님들은 아나무인에 본인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형님들이 제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의 결혼 1주년이 다가왔고
그날따라 남편이 밥을 먹자며 호텔 뷔페로 절 부르더라고요. 전 맛있게 먹고 그날을 그냥 기억하면 되겠다고만 생각했는데 남편은 결혼기념일 선물로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더라고요. 짜잔. 자, 선물이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내가 가방 하나 꼭 사주고 싶었는데 결혼식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처음이다. 그치? 당신 항상 검소하게 사는 거 알아. 그래도 이런 가방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 자, 열어봐.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자기 너무 무리했겠다. 고마워. 이런 거 안 사줘도 되는데. 나 하나도 준비 못했어. 남편의 선물을 열어본 순간 자그마치 샤넬 클래식 가방이었죠.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가방이었습니다. 너무 과분한 선물에 부담도 많이 되었지만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변치 않은 선물 하나 못 해준 것 같다며 통 크게 가방을 하나 해줬죠.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명품에 관심은 없었지만 막상 이렇게 선물로 받으니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가방을 들기에 매우 손 떨리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날에만 잘 들면 괜찮겠다 싶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참 고마운 마음에 계속 고맙다고 말을 했죠.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나 진짜 준비 하나도 못했는데 그냥 밥 먹고 기념일만 기억하자는 정도였지. 너무 고마워 정말.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여자친구한테도 가방 떡떡 사주는데 이제서야 사주는 내가 미안하지. 너무 늦어서 미안해. 다음에 더 좋은 걸로 해줄게. 너도 이제 엄마네 갈 때 형수들한테 무시 안 당하게 이런 거 메고 다녀. 아주 기절을 할 거다. 자기, 나 형님들이 매번 옷차림 가지고 지적하는 거 엄청 마음에 걸려 있었구나? 고마워 진짜. 난 괜찮았는데. 얼마나 얄밉던지. 누군 못 써서 안 하고 다니나? 참 형수들도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얄미워. 그치? 밥이나 먹자. 형님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사줬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죠. 명절에 남편이 꼭 들고 가라며 가방을 챙겨주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형님들한테 밉보이지 말자라고 생각하며 남편이 사준 가방을 메고 나갔죠. 시댁에 도착하자 형님들은 오늘도 휘황찬란하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딱 봐도 샤넬 로고가 박힌 정장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두 분 다. 참 명절에 음식할 생각들은 없는 건지 조금 의아했어요. 신발장에 들어서자마자 형님들은 제 가방을 먼저 보시곤 득달같이 달려들더라고요. 뭐든지 외형에만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어머, 이거 가방 샤넬 아니야? 동서, 가방 샀어? 못 보던 건데?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무리 좀 했네. 아니, 너무 이쁘다. 어머, 그러게요. 돈을 참 많이도 썼네. 돈값 하겠네, 가방. 우리 옷이 부러우면 말을 하지. 너무 웃긴다. 안 그런 척 하면서 동서도 여자긴 여자인가 봐. 그렇게 고고한 척 우리 보고 사치 부리는 사람 취급하더니 뒤에선 이러고 다녔구나? 진짜 웃긴다. 형님들은 제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더니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어이가 없어 보고 있는데 정품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안부터 샅샅이 뒤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농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여우야, 여우. 동서아주 여우 같은 구석이 있구나. 우리가 부러웠죠요? 너무 웃긴다, 진짜. 원래 저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잖아요. 아주 엉큼하게 아닌 척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는 애들. 안 그래요? 호박씨라뇨. 그리고 여우라뇨? 이거 동일씨가 사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꿈이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또 그렇게 엉큼한 사람 취급하는 건 뭐죠?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형님들한텐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안 그래요? 참나 어이가 없으려니 원. 절 아주 우습게 내리깔며 웃고 있는 형님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러다 저희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형님들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형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난리가 났고 보고 있던 친척분들도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 시댁 전체가 아사리판 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놀라웠습니다. 똑똑히 봐. 여기에 너네가 사온 내 선물들 이게 다 짭이지 뭐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 나쁜 것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니? 너네 그렇게 명품 걸치고 다닐 때 내 생각한답시고 사온 선물들이 다 가짜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그래 놓고 그 어린 동서를 하나 못 잡아먹어서 매번 짓누르고 이젠 하다하다 메고 온 가방까지 뒤지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어머, 머리 좀 놓으세요. 가짜라뇨? 아니, 증거 있어요? 참나 웃겨 진짜. 어머님이 뭘 한다고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물 줬는데 욕먹기는 처음이네 진짜. 어이가 없으려니까. 이거 놓으시라고요. 이거 안 나요? 알고 보니 그동안 형님들이 입은 옷, 매는 가방, 스카프는 전부 진짜면서 늘 어머님께 사왔던 선물들은 다 가짜 선물들만 사온 거였어요. 둘이 짜고 친 거죠. 그래놓고 어머님이 모르실 줄 알고 매번 저렇게 사치를 부려대며 어머님에게도 잘하는 며느리 흉내를 냈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은 젊었을 적 한가락 하셨던 분이었고 오히려 지금의 형님들보다 더 멋쟁이이신 분이었기에 이 모든 걸 알고 계셔도 참아왔던 거예요. 그래도 선물하는 마음이 곱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형님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사치스러워지고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제 가방까지 뒤지고 놀자 어머님은 그동안 형님들에게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했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매달 아주버님들이 드린 생활비를 중간에서 형님들이 가로채고 본인들 사치 부리기에 바빴다고 했어요. 아니, 이게 다 뭔 소리예요? 엄마한테 그동안 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고요? 당신, 내가 돈 준 건 어쩌고 엄마 거를 가짜 사드려? 당신이 말 좀 해봐. 지금 그 돈은 어딨어? 내가 엄마랑 장모님 해드리라고 여러 번 준 돈 말이야, 어? 당신 한 달에 한 번씩 엄마한테 드리라는 생활비는 다 드린 거지? 엄마 생활비 늘 받으셨죠? 설마 아니지, 당신? 아니, 그게, 참. 아니, 어차피 어머님은 늙으셔서 이런 건 뭐 알아나 보시겠어? 그냥 매면 되지. 뭘 그리 따지셔. 젊은 우리가 꾸며야지. 늙은 어머님이 꾸미면 뭐 할 거냐고. 그냥 감사하게 받으시면 되지. 그런 거 꼭 따져야겠냐고. 그리고 생활비는 내가 좀 썼어. 어차피 어머님은 돈 많으시잖아. 꼭 우리가 생활비 드려야 해? 우리가 행복하면 어머님도 행복한 거 아니야?
뭐야? 이 나쁜 년? 그래, 늙은 시어미는 니년들이 가짜를 사다 줘도 해벌쭉 하라는 거냐? 내가 기가 막혀서 원? 그리고 생활비라니? 난 듣도 보도 못한 돈이다. 아주 나쁜 년? 선물까지도 모자라 돈까지 중간에서 가로채? 내 인연들을? 인간들이 진짜 최악이네. 본인 돈도 아니면서 아주버님들 돈으로 지금 어머님에게 갈 선물들을 가로채 본인 이익 챙기기 급급했던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머님 방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거죠? 아, 기가 막혀 정말. 게다가 돈까지 가로채다니? 완전 중범죄군. 어머님, 이거 법적 처벌 가능한데 어떻게 신고해 드려요? 아주 콩밥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 아니, 가짜랑 진짜가 뭐가 중요해? 사들인 마음이면 됐지, 안 그래? 어머님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 가셨잖아요. 그리고 돈은 우리가 다시 매달 갚으면 되잖아요. 참나 웃겨 진짜. 어머님은 돈도 많으시면서 꼭 돈을 받아야겠어요? 참나. 너네들 가정 파탄 날까봐 그랬지. 내가 우리 아들 돈으로 너네 치장하면서 나한테 맨날 가짜 사주는 거 모를 줄 알았냐? 가짜 주는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아유, 내 머리야.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 실한 사람 못 봤다. 너네가 아주 끝짝이야.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 돈으로 그동안 호의호식하면서 돈까지 빼돌리고 이혼이야 당장. 이제 못 살아. 당신 같은 여자랑. 나야말로 이혼이야. 무서운 년. 우리 엄마한테 갈 돈을 빼돌려서 너 치장하기 바빠? 하긴 돈 200 받고 어떻게 쇼핑 300만 원, 400만 원어치 하나 했다 참. 나쁜 년. 너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 형, 둘 다 이혼하고 새 출발하자. 나 이대로 못 살아. 그동안 형님들이 어머님께 사다 바친 물품만 해도 5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리고 그 돈으로 본인들 이익 챙기기 급급했던 거죠. 이게 횡령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전 진짜 너무 기함할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동안 얼마나 참아오셨는지 그날 모든 울분을 쏟아내셨고 형님들은 끝까지 늙은 사람 이런 거 왜 따지냐고 어머님께 대들었죠. 그러다 큰 아주버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형님에게 뺨을 날리셨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각자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안쓰럽더라고요. 아들들 열심히 키웠는데 아들이 어머님한테 할 효도를 철저히 저 여자들이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본인들 치장하는 돈은 다 어머님께 들어갈 돈들이었더라고요. 게다가 돈까지 횡령이라니. 일단 좋아하진 남편은 어머님을 진정시키고 옆에서 잘 보필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들은 각자 이혼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게다가 몇 년 동안 횡령한 돈까지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같이 진행하게 되었죠. 참 그렇게 겉만 번지르르 할 때부터 알아봐야 했는데 역시 속은 정말 속빈 강정이더라고요. 다행히 소송이 무사히 잘 끝나 형님들은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뺏기고 양육비를 매달 줘야 했죠.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께 갔어야 할 돈까지 위자료 청구를 당해야 했어요. 형님들은 울면서 빌더라고요. 어머님이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네? 어머님만 괜찮다고 하면 다 넘어갈 문제였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저도요, 어머니. 제발요.
어떻게 이웃녀 딱지를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머님, 아니 동서가 좀 설득해줘. 그래도 동서가 똑 부러지니 말을 잘하잖아. 안 그래? 제발. 우리 애들 내가 봐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동서, 제발. 아, 기가 막히네요. 애들은 아주버님들이 키우는 게 낫죠. 엄마들이 그렇게 사치스러운데 애들이 뭘 보고 자라나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한테 했던 행동 반성은 하는 거 맞아요? 이제라도 반성하면 위자료 물고 평생 속죄하며 사세요. 어머님도 저 며느리들 안 봐서 속이 후련하다고 했죠. 그렇게 형님들과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오히려 보지 않으니 속은 편하더라고요. 매번 옷 지적, 가방 지적, 신발 지적하던 형님들이 없고 늘 따뜻이 맞아주시는 어머님이 계셔서 말이에요. 아마 지금쯤 형님들은 열심히 일하며 외형이고 뭐고 속을 채우고 계실까요? 참 그 부분도 궁금하긴 하네요. 오히려 저희 가족은 형님들이 안 계시자 더 돈독해졌어요. 누구 하나 지적하는 거 없이 속 알맹이를 꽉 채우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외형보다 마음을 꽉 채우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제 인생을 바꿔준 상간녀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제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빨간색 외제차에 스포츠카가 집 앞에 멈춰 섰었는데 전장 뚜껑이 자동으로 열렸고 그 안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양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다른 여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는 그동안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던 눈웃음이 있었고 딱 봐도 바람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집 앞에서 사람들 시선을 한 번에 받는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들어온 남편도 대단했지만 대놓고 얼굴을 드러낸 모습이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죠. 그 잠깐의 순간에도 남편과 아는 지인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현실을 부정했지만 서로 마주한 얼굴에서 나오는 불꽃 튀는 눈빛은 결국 스킨십을 유발했고 진한 입맞춤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정신을 차린 뒤 서둘러 장바구니를 다시 들은 뒤에 제가 꼭 죄인이 된 것 마냥 고개를 숙인 채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미리야,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얘가 아주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왜 주저앉아 있는 거야? 미리야, 엄마 말이 안 들려? 얘,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는 건데? 엄마, 서유리는 지금 자고 있어요?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요. 엄마도 그렇고 저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애만 보고 있잖아요. 산후 우울증인가 봐요. 이 시기도 금방 지나간다. 서유리가 계속 갓난쟁이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안 좋은 생각은 최대한 떨쳐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 너무 힘들면 병원에라도 다녀올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상담이라도 받는 게 좋지 않겠어? 아직 수유 중이니까 약은 나중에 먹는 걸로 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 말처럼 힘든 건 잠시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 좋은 날이 찾아올 거예요. 얼른 저녁 준비할게요. 제가 본 광경을 차마 엄마한테 설명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받았던 충격을 엄마한테 나눠드리고 싶지 않았고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려 애썼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잠시 뒤 남편이 활기찬 모습으로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드리며 들어왔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서 사위 왔다고 들고 있던 가방까지 들어주셨네요. 남편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며 배가 많이 고프다고 더러운 손으로 저를 안아주려 하길래 남편의 손길을 강하게 뿌리치고 말았어요. 남편이 당황을 하자 뒤에서 지켜보신 엄마는 급하게 상황 수습을 하시려고 제가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다며 걱정되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저를 걱정하는 척 조만간 병원에 같이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도 가끔 힘들 때 상담받는 의사가 있다며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맨정신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환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제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한 다음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상담을 받으면서 일러주신 대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상간녀와 남편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많은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법적 싸움에 도움이 된다며 사진, 동영상, 녹음, 카톡의 대화 등 최대한 확보하라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담당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최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 다른 증거물을 쉽게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보고도 급하게 집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그건 이혼할 때 저에게 정말 좋은 증거물이었던 건데 그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뿐이라 아쉽게도 확보를 하지 못했던 거죠. 뒤늦은 일 후회봤자 소용없으니 다른 방법을 서둘러 찾아봐야 했는데 핸드폰은 제가 모르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 열 수가 없었고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 속에 증거물을 확보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 시간이 됐는데도 서둘러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조차 의심스러웠는데 남편이 저에게 같이 외출할 거라며 병원을 예약해놨다고 시간 맞춰 가야 한다며 서둘러 움직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계획에도 없던 일이라 저는 외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힘들게 예약해놓은 병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재촉을 하게 되면서 엄마도 다녀오라는 말을 하셔서 일단 억지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일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상담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하길래 새삼스럽게 왜 저를 챙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상담 순서가 되고 저를 호명하는 목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문을 여는 순간 저를 상담해줄 의사는 다름 아닌 스포츠카를 타고 저희 집 앞에 나타났던 여자였어요. 능력 좋은 여자가 의사의 직업까지 하고 있었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여자가 왜 유부남인 남편을 만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의사인 상간녀의 눈빛은 이미 저를 알고 있는 듯 아무 말 없이 빤히 쳐다보더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냐며 웃으면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정말 자상하세요.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는데 대충 들어보니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원래 산후 우울증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게 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험난한 삶의 무게를 지어주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될 뿐이네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냐고 물으셨죠? 최근에 남편의 모습이 달라진 점들이 보여서 걱정이 많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부터 저를 대하는 모든 것들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가 뭘 잘못해서 남편이 저에게 무심한 건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언제나 한결같았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으로 다가와 줄 수 있을까요? 저를 챙겨주는 척 하지만 그건 저희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보여주는 식인 거고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 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병원에 오는데 차에서 서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제 얼굴을 한 번도 쳐다봐 주지 않았죠. 사랑이 식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변해버렸는데 왜 그런 건지 아실 것 같아요? 그동안 상당히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분께서 제일 치명적으로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그러셨죠? 환자분은 언제나 한결같았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를 봤을 때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주길 기대하고 있죠.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전달이 되기 전에 시각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충족시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출산 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출산 전에는 신혼이니까 이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쓰셨겠지만 출산을 하시면서부터 임신을 하고 몸매도 전부 다 망가지고 거기에다가 매일 헝클어진 머리에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는데 씨름을 해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과 화장까지 안 하고 있으니 1차적인 시각적 충족 요소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때부터 남편분은 환자분이 여자로 느껴지는 게 아닌 태어난 아이의 엄마로만 보이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남편분의 사랑은 점점 시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해결 방법은 환자분께서 본인을 열심히 가꾸고 남편을 자극할 만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관계는 좋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릴 거예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상담을 해주던 상간녀는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뱉어대며 제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물을 얻어내지 못한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일부러 저를 의도적으로 도발하려고 행동하는 상간녀를 보면서 저 또한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나가야 할 것 같아 상간녀의 말을 되받아치며 최대한 속을 긁어 놓았고 서로 불꽃 튀는 눈빛을 주고 받았습니다. 방금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그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한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고 잠깐의 즐거움이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을 텐데 바람난 여자도 참 안타깝네요.
결국 그 여자도 누군가에 의해 버림받게 될 게 뻔하잖아요. 어차피 결과는 해피엔딩이 아닐 테고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존재로 남겨지겠죠. 그리고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렸다는 꼬리표는 계속해서 따라 붙을 거고요. 원래 자기 앞에 놓여있는 먹이보다 남의 먹이가 더 먹음직스럽고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빼앗아 자기의 소유가 돼서 비교해보면 결국 독인객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주 잠깐의 불꽃이 낳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조만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찾아오겠죠. 그이가 정말 바람을 피운다면 제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꼭 그렇게 되길 같이 응원해 주실 거죠? 딱 보니까 선생님께선 피부에 탄력도 있고 몸매도 좋으신 걸 보면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꼬이겠어요. 거기에다가 능력도 있으시니 남자들이 침 흘리며 달려들어서 상당히 피곤하시죠?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신데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똥파리는 최대한 피해서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세요. 인생은 딱 한 번이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저를 상담해 주시기에는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 제가 대신 조언 좀 해드렸네요. 선생님이 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해 오셨겠지만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덕분에 출산 우울증은 싹 사라졌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놀러 올게요. 상간녀 앞에 절대 굽히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자 그런 모습에 많이 당황했는지 붉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분명 상간녀에게 산후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꺼냈을 테고 상간녀는 그런 저를 만나 분명 골려주려 계획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싶었을 테지만 본인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는지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내색은 못한 채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후련해진 마음으로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것들이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능력 좋고 가진 것도 많아 보이는데 왜 그런 여자가 유부남인 저희 남편을 건드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하고 집에 들어오자 엄마는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병원은 잘 다녀왔냐는 말에 산후 우울증이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안심시켜 드렸어요. 그제서야 밝아지신 얼굴을 하셨지만 앞으로 있게 될 안 좋은 일들에 많은 충격을 받으실까봐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네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다짜고짜 화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저는 당황을 했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죠. 당신 병원에서 무슨 말을 하고 왔길래 담당 의사가 그 난리를 쳐? 상담을 받고 오라고 한 거지. 가서 의사랑 싸우고 오라고 했어? 기껏 힘들게 시간 맞춰서 데리고 갔더니만 고마운 줄 모르고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지도 못했다고. 내일 당장 가서 당신이 잘못한 거 사과하고 와. 상담을 받으라고 해서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상담을 받은 것뿐이고 그분이랑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내 의견을 내세운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그런데 당신 그 의사분이랑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가 봐. 퇴근하고 병원에 다녀온 거야? 왜 얼굴을 들지도 못하는 건데? 그 의사는 심리 상담해주는 게 직업이잖아. 그런데 왜 내가 한 말에 화가 났다는 거지? 출산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날 위로해주기 위해 상담을 해주기로 한 건데
뭐가 그렇게까지 열받아서 당신한테까지 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나는 그 의사랑 싸운 적이 전혀 없는데 둘이 따로 만났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따로 만나?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온 거지. 당신이 상담은 잘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잠깐 전화를 했던 것뿐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만약 내가 병원에서 안 좋게 하고 나왔어도 나한테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지금 내 입장에서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어보려 하지 않잖아. 오히려 그 의사 선생의 편에서만 얘기하면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당신 나 몰래 그 의사랑 따로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지? 왜 내 눈을 못 쳐다보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시선을 피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해줄까? 당신 지금 그 의사 선생이랑 나 몰래 개인적으로 만나고 다니는 거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산후 우울증이 오더니 이젠 아주 별의별 상상까지 하는구만. 그냥 말을 말자. 제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얘기하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얼굴을 쥐어뜯고 싶었지만 옆에 엄마가 있어서 최대한 꾹 참았고 울며 보채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저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과 하루빨리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변호사에게 찾아가 혼자서 남편과 상간녀의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 호소하자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고 돈이 좀 들지만 저를 대신해 남편의 뒤를 조사해 줄 수 있는 분을 고용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사이 저는 남편 방에 들어가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찾기 힘든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을 때 조용히 방문을 열어 그 안에 베일이 가려져 있던 핸드폰 속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절대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엄청난 배신은 제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함께 찍은 사진의 날짜를 보니 제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아이를 출산할 때도 회사에 급한 일 때문에 늦게 온다던 날도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있었네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꾹 참으면서 핸드폰 속에 있던 모든 증거물들을 제 핸드폰에 전부 저장해 두었고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뒤를 조사를 하시던 분에게도 상간녀와 함께 둘이서 자주 만나는 모습들까지 전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기 위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곧장 문자를 보내셨고 보는 즉시 연락을 달라며 상당히 급하다고 재촉하시길래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네요. 시모는 당장 시댁으로 와달라며 할 말이 있다며 상당히 진지하게 나오셨어요. 어차피 남편과의 이혼을 통보해야 돼서 이참에 잘됐다 싶었죠. 그렇게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물을 챙긴 뒤에 시댁에 들어갔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에 물건 하나를 쥐어 주었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 없이 시모를 바라보자 저를 보면서 어색한 웃음과 함께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셨어요. 정말 귀한 손님이 온다고 음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며 옆에서 일손만 거들어주면 된다는 말을 하셨네요. 누가 오길래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50점 반상이 눈앞에 펼쳐졌고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시모는 너무 떨린다면서 급하게 현관문 쪽으로 달려나가셨네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남편과 의사 상간녀였어요. 둘이 손을 잡으며 들어온 모습이 제 눈에 포착이 되고 말았죠. 귀한 손님이 의사 상간녀였다는 거에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은 제가 시댁에 와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지 상간녀와 함께 잡고 있던 손을 급하게 뿌리쳤네요. 시모는 저를 보면서 준비되어 있는 음식 식탁 위에 올리라고 지시를 하시면서 남편과 상간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화가 잔뜩 올라온 저는 50첩 반상에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린 다음 내어주었고 상간녀는 썩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면서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을 입에 넣었는데 상간녀는 음식을 먹자마자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입안에 있던 음식을 남편의 얼굴에 뿜어 버렸네요. 거의 동시에 음식을 먹던 남편도 놀랐는지 이게 뭐냐고 저를 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내와?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나 하는 거야? 엄마, 이 사람이 음식에다 전부 소금을 뿌린 것 같아요. 뭐라고? 너 제정신이니? 내가 이 많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아? 그냥 아무 말 없이 수발이나 들면 될 것을.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 아들이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기분이 상했니? 너보다 100배 1000배 능력 좋은 여자야.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데요? 왜 이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냐고요?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라도 나오길 바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 집안에 너만 빠지면 대박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그럼 하루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질질 끌어봤자 뭐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최대한 빨리 알리고 내 아들과 정리하면 서로 좋은 거잖아. 시간이 금인데 언제까지 서로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마주보며 살 거야? 그래서 내 아들한테도 말 안 하고 너 부른 거다. 말 나온 김에 오늘 확실하게 해결하고 너희들의 관계 정리하도록 해라. 다음날 바로 이혼하러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야 내 아들도 하루빨리 능력 좋은 마누라 얻을 수 있는 거고 나도 의사 며느리 어서 동네방네 떠들어다니며 자랑 좀 하고 다니자. 의사 며느리였는데 위저료쯤이야 우리가 감당하마. 쓰레기는 쓰레기를 알아본다고.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저도 벌써 이미 알고 있어서 크게 놀랍지도 않아요. 말 나온 김에 오늘 당장 이혼 서류 때려가야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의사 며느리면 다 용서가 되나 보죠?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평생 땅을 치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후회는 무슨?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선택이고 평생 의사 며느리 업고 살 건데 너보다야 100배 1000배 낫지 않겠니? 할 말 끝났으면 이제 그만 나가줘라. 안 그래도 나가려 했어요. 당신도 나를 내친 거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할 거야. 어떤 이유에서라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잘 먹고 잘 살아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사람의 한계를 시험한 남편과 시모에게 상간녀 온다고 만들어준 음식들을 주워들어 얼굴에다 사정없이 던진 뒤
남편의 뺨에 손을 울려 붙였고 옆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상간녀에게 옆에 있던 양념통 중에 청양고춧가루를 얼굴에 뿌려 버렸네요. 무방비 상태로 당한 시모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는 난리를 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가방에 있던 증거물을 남편에게 뿌려대며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그 안에는 상간녀의 충격 실체까지 전부 함께 들어있던 터라 가방 속에 있던 증거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증거물을 꺼낸다면 남편은 의사 상간녀와 재혼을 하지 않을 테고 그럼 저는 오히려 시댁 집안을 구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대한 분노를 억누르면서 급하게 시댁에서 빠져나오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는 차후에 있을 일들을 상상하며 배꼽 잡고 이혼 서류를 떼러 달려가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증거물을 제출하면서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또한 전부 청구받았네요. 그리고 의사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으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네요. 남편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전부 다 포기를 했고 저희 집안과 자기 자식과도 그렇게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숙려기간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의사 상간녀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얼마 뒤 절대 찾아오지 말라는 남편과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지만 엄마는 그런 남편과 시모를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신 채 찬물을 끼얹으셨네요. 시모는 다시 돌아와 달라며 저에게 간절히 요청했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제 마음을 돌리기엔 늦어버렸죠. 얼마나 됐다고 벌써 오셨어요? 저는 분명 후회하실 거라고 경고까지 드렸었는데 이제서야 잘못을 인정하신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었나 봐. 내 인생에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최대한 빨리 서둘러 갈라설 테니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그때 네가 미리 알려줬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까지 했을지 충분히 이해하고 잘못을 인정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보고 그 여자의 집안이 엄청나게 재력이 많은 줄 알았지. 의사에다가 외제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데 누가 빈털털이라고 상상을 했겠니? 당연히 떵떵거리며 잘 살 거라 생각했었지. 그 여자한테 빚도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그 집안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주려고 간이며 쓸기며 다 빼줘서 겨우 결혼까지 성사시켰다고. 어떻게 의사라는 여자가 집 하나 없이 스포츠카 딸랑 하나 있다는 게 말이 되니? 그래서 이 결혼은 무효라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빚 탕감하는 데 쓰고 자기들 필요한 거에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전부 다 써버렸단다. 걔는 자기가 벌은 돈으로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앞으로도 흥청망청 쓰면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후회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원하시는 대로 의사 며느리 얻으셨으면 된 거 아닌가요?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빚을 달고 살 텐데 손해본 금액이 있으니 쉽게 이혼은 못 하실 텐데 이미 후회하셔봤자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는 없겠네요. 오신 김에 물 한 바가지 더 하시고 가시고 평생 쪽박 껴안고
만수무강하세요.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을 물 한 바가지에 모두 모아 시모와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내려쳤고 산물에 범벅이 된 시모와 남편을 밀친 뒤 현관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의사상간녀를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돈은 많이 벌고는 있었지만 문제는 수중에 생전 한 푼 남아있지 않았어요. 버는 만큼 그 돈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집안이 떵떵거릴 정도로 잘 사는 것도 아니었죠. 그 여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하루살이 인생처럼 가족들이 빌부터 함께 먹고 살고 있던 거였네요. 그것도 모르고 시댁 집안은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상간녀 집안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주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상간녀 집안은 손에 돈을 쥐고 있는 꼴을 못 보고 무턱대고 전부 다 사용을 해서 돈이 부족하거나 급할 땐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까지 벌어져 그 빚이 15억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거기에 더해 상간녀는 과거에 출산한 경험까지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보육원에 후원까지 해주고 있던 걸 뒷조사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보육원에 보냈다는 씻을 수 없는 과거까지 있었네요. 겉에 껍데기만 의사인 쓰레기 집안 사람들과 엮이게 된 시댁 집안의 결말을 제 눈앞에서 보게 되니 너무 속이 후련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된 제 인생은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길 바랄 뿐이네요. 똥차가 지나갔으니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작년 명절 때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명절 때 있었던 일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식은땀이 흐를 만큼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2년차가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벌써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 선택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었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댁 집안은 새형님들 때문에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된 상황이라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명절에도 얼굴 볼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 추석 때 만삭이었던 저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일주일 후에 출산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명절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시모 얼굴 보려고 남편과 함께 시댁을 가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형님들은 시댁에 도착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길래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저도 급하게 옷만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 있으라면서 음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났으니 주방에 들어가 일할 필요 없다면서 편히 쉬라고 했지만 주방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던 새 형님들의 시선이 너무 따갑게 느껴졌었습니다. 만삭이라고 해서 누워만 있거나 쉬고 있으면 분명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았는데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던 상황이라 시모에게 주방에서 형님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형님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시모도 느끼고 있었는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만삭이라고 주방엔 발도 들일 것 같지 않더니 그래도 눈치가 보이긴 했나 봐. 아무리 아이를 가졌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동서는 체력이 좋아서 이 정도 음식 만드는 건 누워서 떡 먹기 아냐? 앞으로 드라마 좀 더 많이 봐야 되겠어. 우리가 주방일 하기 전에 막내 동서가 시댁에 먼저 와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알지? 결혼 1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이해하지만 만약 다음 명절 때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곤란해. 그때는 임신한 몸도 아닐 텐데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싫은 소리 듣지 않게 될 거야. 앉아있는 것보단 서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저기 싱크대 위에 야채 있으니까 그거 좀 손질해줘. 역시 형님은 마음이 참 넓은 것 같아요. 저였으면 바로 한마디 싸붙였을 텐데 상당히 침착하게 행동해서 좀 놀랐어요. 우리 집안의 미운 오리 새끼가 막내 동서인데 너무 감싸고 도는 것 같아 저는 기분이 좀 그렇네요. 솔직히 막내 서방님이 왜 동서랑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정말 그렇긴 하죠. 하필 데려와도 친정도 없이 혼자 살아온 동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굴 표정 보셨죠? 그때 정말 불편해 하셨었는데 서방님이 하도 애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지만 결혼식 때 남들 시선 봤죠? 정말 안 좋았었잖아요.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진다니까요. 신랑 측엔 하객들이 꽉 차 있었는데 신부 측엔 사람이 20명도 안 됐었으니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저도 이 결혼 막내 서방님한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었는데 제 말은 코빼기도 듣지 않았잖아요. 서방님은 동서가 좋아서 결혼했다곤 하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저희 몫이잖아요. 눈치를 집에다 두고 온 건지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해야 되고 표정 관리도 못해서 얼굴에 불만이 그대로 나오고 앞으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형님들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알고 있어요. 가족이 없으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 대충 살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어요. 당연히 부족한 점들이 보이겠지만 그래도 형님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서로 웃으면서 지내는 게 좋잖아요. 새 형님들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굳어진 얼굴로 노려보고 있는데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른 건데 본인들과는 제가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도 자주 얼굴 보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는데 제 가정사에 대해 얘기하는 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 형님들과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재료를 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형님들에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잠시 쉬기 위해 큰 형님한테 아랫배에서 진통이 와서 잠시 진정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둘째 형님이 시댁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린다면서 언성을 높여 화를 냈어요. 주방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리고 있네?
아니, 동서만 애가 져봤어? 나는 둘째까지 봤고, 큰형님은 셋째까지 봤어. 셋째 동서도 출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지금 진통 온다고 주방일에 손을 떼려고 해? 나는 출산 전까지 주방일 했었어. 어디서 지금 엄살을 부려? 하던 일마저 끝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너희들, 너 막내 며느리 잡고 있었니?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이럴 거야? 모처럼 가족들 한자리에 모였으면 서로 좋은 말만 주고받아야지. 너희들은 어떻게 셋 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냐? 이럴 거면 다음부터는 아예 오지도 말거라. 어머님, 이건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막내 동서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머님도 전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밖에서 막내 동서 얘기는 일절 하지도 않아요. 집안에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데요. 저희 자체가 동서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데 남들은 동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저희들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한 소리 했는데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도는데요? 그동안 저희한테 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막내 동서랑 저희를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요? 아유, 그럼 저희야 편하죠. 누군 명절날 주방에 틀어박혀서 기름 냄새 맡아가며 음식 만들고 싶은 줄 아세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막내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출산이 코앞인데 무슨 주방일이야?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나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 어머머머, 저 만삭이었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일 시키셨으면서 아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대놓고 차별하시면 안 그래도 미운 털 박힌 막내 동서를 더 안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오히려 더 역효과라는 거 모르세요? 형님, 저희 이제 그만 주방일에 손 떼죠.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음식 만들 필요 없잖아요. 나는 뭐 너희들이 좋아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알아? 부족한 것들이 보여도 서로 이해하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내 딴에도 노력 많이 했었다. 둘째 네가 만삭 때 내가 들어가서 쉬라고 했는데도 굳이 나와서 주방일 한 이유가 뭐야? 너희들한테 넘어갈 재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시아버지가 암으로 세상 떠난 뒤 내 앞으로 재산 들어온 거 탐나서 서로 잘 보이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내가 너희들의 가식적인 모습 다 알면서도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것 또한 이해하고 넘어갔던 거다. 자신들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막내가 많이 서툴고 힘들어하면 같이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 너희들이 이럴수록 좋은 말이 나가겠니?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다. 그걸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가거라. 나도 너희들 붙잡을 생각 없다. 계속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 교통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 다들 내 집에서 나가래도 빨리 결정들 해. 새 형님들은 시모에게 그동안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대들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아주버님들이 형님들을 데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혈압이 오르셨는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계셨습니다. 뒤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은 진통이 오고 있는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혀주었고 세 형님들이 들어간 각자의 방에서는 저와 시모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시모는 거실에서 세 형님들이 아주버님과 나누고 있는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는데도 시모는 진통이 오고 있는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시모의 손길은 저희 엄마를 떠올리게 만들었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시모와 남편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홀로 지내온 세월들과 아픔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겼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시모와 남편만 옆에 있어준다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고 앞으로 분명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믿었어요. 새 형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제가 좀 더 노력한다면 언젠간 집안이 화목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모와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첫째 형님이 방문을 활짝 열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무서운 눈빛이었고 뒤이어 둘째, 셋째 형님도 말리는 아주버님을 뿌리치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서방님은 도대체 왜 막내 동서와 결혼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쟤를 선택한 거냐고요? 우리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화병이라도 나서 쓰러지길 바라는 거냐고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건데요? 제가 좋아서 이 사람과 결혼한 건데 형수님들이 왜 제 인생에 참견하는 거냐고요? 그러는 형수님들은 뭐가 그렇게 얼마나 잘났는데요? 세상에 널린 여자들 중 한 명인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엄마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는 짓들이 어떻게 셋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형들도 지금 이 상황을 봐봐. 우리 엄마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형들도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이게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각한 일이냐고. 왜 사람을 차별하는 건데? 살아온 환경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한 사람으로서 봐주고 좋게 웃으면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집안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문제야. 우리 엄마가 허락하셨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수님들이 왜 이 사람을 반대하는 거고 우리 집안에 분열을 주는 거냐고. 이 사람이 그렇게 꼴보기 싫으면 형수님들이 나가면 되잖아요.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다시는 우리 엄마 집에 얼굴 들이밀지 마세요. 형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언제 형수님들 싫다고 반대한 적 있었어? 형수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형들이 더 잘 알지 않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 내 말에 기분 상했다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던지. 나는 오늘 엄마랑 이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하고 곧 출산 준비도 해야 해서 얼굴 붉히면서 있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 앞에서 개념 없이 행동하는 형수님들 계속 방치할 거면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남편도 불만을 터뜨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아주버님들도 그런 남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형님들 편에 서서 저희 부부와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예정된 일정보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일찍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지 진통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흥분한 남편과 시모를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하던 순간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엄청난 진통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모는 예정보다 일찍 출산이 시작이 되자 서둘러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진통으로 인해 혼절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되자 시모가 방에서 급하게 이불을 가지고 나와 저를 바닥에 눕혔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세 형님들이 갑자기 저를 보며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셋째 형님은 친정도 없는 게 병문안 누가 가냐면서 태어날 아이가 불쌍하다며 심각한 와중에 막말을 퍼붓는데 첫째, 둘째 형님도 셋째 형님의 말에 동조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진통으로 인해 일그러지는 얼굴이 너무 웃기게 생겼다면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세 형님들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살펴주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들의 얼굴에 차례대로 손을 올려 붙였어요. 지금 막내 며느리가 양수가 터져 위급한 상황인데 웃음이 나와? 너희들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그 앞에서 웃으면 기분이 좋겠어? 어떻게 된 게 셋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도와주기는커녕 웃고 있어? 골배기 싫으니까 당장들 나가. 이 시간 이후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웃긴 걸 억지로 참을 수는 없잖아요. 막내 동서 얼굴 표정을 보세요. 저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누군 뭐 애 안 낳아봤어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으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어떡해요? 저희도 앞으로 어머님 댁에 올 생각 없어요. 누구는 좋아서 온 줄 아세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일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아끼시는 막내 동서나 챙기세요. 여보, 집에 가게 짐 챙겨. 세 형님들은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그렇게 짐을 챙겨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뒤이어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실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출산한 뒤 겨우 정신을 차리자 남편과 시모는 고생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출산에만 집중한 저에게 대단하다면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태어난 아이가 저에게 주는 행복이 훨씬 더 컸어요. 그렇게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된 이후 저는 산후조리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출산 소식을 들은 새 형님 내외가 또다시 산후조리실로 찾아왔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들어오지 말라고 얼굴을 붉혔지만 새 형님들은 할 말이 있다면서 무작정 머리를 밀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서 잠깐 온 것뿐이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갈게요. 저희들한테 나눠줄 재산 언제 주실 거예요? 그이가 하는 사업에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유 자금이 필요한데 어차피 주실 거 미리 땡겨 주세요.
그렇게 해줄 순 있잖아요. 어머님 세상 떠나면 그 돈 각자 형제들이 나눠 가실 텐데 그 전에 직접 주는 게 어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동서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너희들한테 재산을 넘겨주니? 나는 너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넘겨줄 생각 조금도 없다. 어머머머, 그건 말이 안 되죠. 막내 동서만 시집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 문제가 저희 탓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행동하셔야죠. 저희가 요즘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사업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유 자금이 많이 부족한데 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던 거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건 네 사정이지. 왜 엄마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 돈 얘기가 나오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당장들 나가. 아, 진짜. 이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하도 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을 거면서 재산 나눠주겠다는 말은 왜 한 거예요? 저 탈북 여자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가족 모두가 반대했던 일들인데 당연히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방님이 제대로 된 여자 데리고 왔다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주고받는 대화 억양부터 이상하고 서방님 결혼식 때 주변 사람들 시선도 얼마나 안 좋았는데요. 제 주위 지인들도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알아요? 아직까지 탈북자 시선은 좋지 않다고요. 우리 애들도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당하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왜 본인들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보이지 않나 봐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럼 사돈어른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너 결혼하고 애까지 싸질러 놓고 나서야 나한테 뭐라고 했어? 사돈어른이 예전에 남의 집에서 금품 털다가 경찰서에 몇 번 드나들었던 얘기 뒤늦게야 꺼냈었잖아.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천불이 났었다. 그런데도 참고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알아? 사돈어른과 너는 다르니까. 너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까지 낳은 걸 보고 참아왔었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따지고 들면 한두 끝도 없다. 살면서 누구 하나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지금 현실에 얼마나 충실하고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막내 며느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은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고 내 아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편견 때문에 차별하는 건 내가 용납 못한다. 너희들이 보인 오늘의 행동에 대해서는 좋게 넘어갈 생각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된 재산은 벌써 내 막내 며느리에게 전부 입금시켰다. 너희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었고 목숨 걸고 한국 땅을 밟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라고 결정한 거니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재산이 가는 방향이 달라질 거다. 계속해서
내 앞에서 큰 소리 내봐. 누가 더 불이익인지 한번 해보라고. 나는 너희들 얼굴 안 보면 끝이야.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새형님 내외에게 분노를 했어요. 제 통장에 입금시킨 시모의 재산을 보여주는 순간 모두들 경악을 했고 말도 안 된다면서 불만을 터뜨리려 했지만 시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새형님 내외는 그것들마저 가지지 못하게 될까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은 많이 다르지만 지금 현재 저는 한국 사람이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북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새형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저는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건너왔었지만 그때만 해도 더 나은 행복이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저를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도 노력하면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시모는 새형님 내외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몇 달의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처분했고 일단 저희 부부를 데리고 현재 시이모님이 계시는 해외로 이주한 상태입니다. 한국 땅을 밟고 있는 한 새형님 내외가 제 발목을 계속 잡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시모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 남편과 시모와 자리 잡아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보니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형님 내외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뒤늦게 저희가 해외로 떠났다는 걸 알게 됐을 테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라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겠죠.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길어봤자 80년 인생 서로 얼굴 붉히며 사는 것보단 그래도 웃으면서 사는 게 좋을 텐데 제가 북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지른 행동들은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남겨주었네요. 과거가 어찌되었든 현재가 중요하니 앞으로 남은 시간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아이와 그리고 저를 친달처럼 아껴주신 시모와 하나뿐인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또 다른 시작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일자로 명절이 코앞이라 작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